자, 계속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 분석 기법 중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봐야 되는데, 이것도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분자값에 수익이, 소득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자, 이 얘기하려면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 가유순전. 요거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데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총소득이라고 하는 거, 단위당 예상 임대료다. 임대 단위수를 곱하게 되면 통장에 꽂힐 수 있는 이론상 최대 금액, 이걸 가능총소득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 가능총소득에서요, 공실, 불량부터 충당금 안 들어온 돈이죠. 그 외 기타 수입 또는 영업 외 수입을 더하게 되면 유효총소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통장에 찍힌 금액을 가리켜서 유효총소득. 근데 필수적으로 나가야 될 돈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영업경비라는 표현을 많이 썼었고요. 유요제라고 해서 유지관리비라는 거, 각종 요금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재산세라고 하는 거. 이런 영업경비를 빼게 되면 이게 소위 순영업소득,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 근데 만약에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은행에 갚아야 될 돈, 부채 서비스, 요 돈을 순영업소득에서 빼게 되면 이게 바로 세전현금수지. 이 세전현금수지에서요, 영업소득세를 제하게 되면 이걸 세후 현금수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가유순전호라는 개념, 이게 영업소득의 분류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외 우리가 이제 투자한 자본을, 물건을 팔았을 때 얻게 되는 거 순전후라고 해서 순매도에, 두 번째가 세전지분복귀에, 그리고 세 번째가 세후 지분복귀. 순매도액은요, 매도 가격에서 매도 경비 또는 매도 비용을 뺀 것을 순매도액이라고 부릅니다. 순매도액에서요, 미상환 저당 잔금을 빼게 되면 이게 세전지분복귀에, 세전지분복귀액에서 영업자 자본이득세를 빼게 되면은 이게 세후 지분복귀, 순전후. 자, 요게 기본 세팅이 됐을 때 소위 승수법도 수익률법도 논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단순 회수기간법도 이런 식으로 소득이 얼마가 잡힌다라고 하는 것이 세팅이 됐을 때, 그럼 이게 좋은 투자 되었냐 여부를 따져보는 방식, 이런 것들이 되겠고요. 앞에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단순 회수기간법, 투자한 자본의 회수기간을 따져보는 방법이었고요. 거의 비슷한 개념이 승수법이라고 해서 좀 세밀하게 들어가죠. 가능총소득을 기준으로 또는 유효총소득 또는 순영업소득, 세전현금수지 또는 세후현금수지를 기준으로 해서 투자한 총투자액 또는 지분투자액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가리켜서 승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해서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분석 기법에 해당이 됩니다. 해서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한 투자분석 기법에는요, 할인 현금수지 분석법이라든가 현가 회수기간법,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요, 투자한 금액, 투자 금액의 회수기간을 따져 묻는 것. 회수기간과 승수는 같은 말이다 라고 이렇게 전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회수기간 짧을수록 좋고요, 승수 작을수록 좋은 투자 대안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 회수기간법이라고 하는 거, 투자한 금액 언제까지 회수할 수 있느냐를 따지는 것을 단순 회수기간법. 그래서 이 단순 회수기간법 문제점이, 자, 총 투자한 금액의 회수기간 후에 현금 흐름은 아예 고려사항이 아니다, 이런 게 단점으로 제시가 되게 됩니다. 주로 우리가 논의할 게 승수법, 수익률법. 자, 승수법이라고 하는 거, 가유순전후라고 하는 거. 그래서 총투자액을 가지고 가능총소득으로 나눈다. 총투자액을 가지고 유효총소득으로 나눈다.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누게 되면 이걸 총소득 승수, 유효총소득 승수, 순소득 승수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분투자액을 가지고 세전현금수지나 지분투자액을 세후현금수지로 나누게 되면 세전현금수지 승수, 세후현금수지 승수라고 해서, 과거에는 2분의 1을 읽는 방법, 1을 2로 나눈 것 또는 2에 대한 1의 비율 해서 총소득 승수라고 하는 것은 총투자액을 가능총소득으로 나눈 것 또는 가능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그러면 유효총소득 승수는요, 총투자액을 유효총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유효총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순소득 승수는 총투자액을 순영업소득으로 나눈 값 또는 순영업소득에 대한 총투자액의 비율. 이에 비해서
세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전 현금 수지로 나눈 것 또는 지분자 세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비율.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지분 투자액을 세후 현금 수지로 나눈 것 혹은 세후 현금 수지에 대한 지분 투자액의 비율 이런 식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승하대라고 했을 때 같은 기준점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순소득 승수가 유효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고요. 그 다음에 가능자 총소득 승수보다 더 크다. 승수는 밑에 있을수록 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봐야겠고요. 한편 세전 현금 수지 승수와 세후 현금 수지 승수를 비교하면 세후 현금 수지 승수가 세전 현금 수지 승수보다 크다라고 하는 거. 이것도 화폐 시간적 가치를 고려하지 아니한 투자 분석 기법이었고요. 바로 대응해서 수익률법이라고 하는 거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바로 순소득 승수의 역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한편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 그래서 바로 세전 현금 수지 승수의 역수를 의미를 하게 되죠.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아까 세후 현금 수지 분의 지분 투자액 이에 비해서 지분 투자액분의 세후 현금 수지를 가리켜서 세후 수익률이라고 합니다. 세후 수익률과 세후 현금 수지 승수는 역수. 그래서 아까 승하대라고 해서 승수는 아래에 있을수록 더 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렸었고요. 수익률은 위에 있을수록 크다. 그래서 지분 배당률이라고 하는 것이 세후 수익률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 정도 보셨고요. 그다음에 수익률의 한 유형으로서 회계적 이익률, 회계라고 하는 것은 연간 단위가 됩니다. 그래서 연간 투자액분의 연간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떤 투자자가 지금 회계적 이익률법에 따라서 투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회계적 이익률이 크다라면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을 테고 만약에 여러 개의 투자 대안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목표 수익률보다 회계적 이익률 더 큰 투자 대안 중에서 가장 회계적 이익률이 큰 것에 대해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문제 중에서 지분 배당률은 또는 종합 환원율은 이런 표현 나오게 되면 제발 텍스트를 읽지 마시고 종합 환원율은 총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지분 배당률은 지분 투자액분의 세전 현금 수지라는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리시게 되면 계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까다롭다고. 왜? 보면 알 것 같거든. 근데 이게 구구단처럼 암기가 돼 있지 않게 되면 시험 현장에서 당황을 하십니다. 제가 지금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가 이거밖에 어차피 집에서 공부 안 하실 거잖아. 그래서 오늘 일단 외우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한 3번, 4번 하게 되면 와우 이거 다 외웠다라고 안도를 하실 텐데 다음 시간에 또 오면 또 새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한 서너 번 해야 돼요. 서너 번 정도 하면은 이게 진짜 물어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외워지시게 됩니다. 근데 이거 외워놓게 되면요, 진짜 대박인 게 거의 웬만한 계산 문제, 소위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게 거의 암산처럼 딱딱딱 다 떨어지게 돼요. 해서 요렇게 보셨고요. 이제 수익률 관련한 개념으로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을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사실은 계산 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출제 비중이 있는 것이 자기 자본 수익률. 거의 2년에 한 문제꼴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자기 자본 수익률. 이것도 기본 논리 구조가 어떻게 되는 거야? 타인의 자본을 일부 끌어들인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게 되는 것.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표현은 타인의 자본을 일부 끌어들인다. 그래서 내 돈만 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자본 일부를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이걸 지분 수익률 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자 이렇게 갑니다. 일단은 의미부터 하나 보겠습니다. 자, 이게 뭐 그렇게 썩 중요한 건 아닌데요. 소위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지렛대 효과라고 해서 레버리지 효과 이런 식의 용어. 영문으로 치면 레버리지 효과, 한국말로 번역하면 지렛대 효과. 해서 지렛대 효과는요. 정이고 부고 간에 일단 지렛대라는 개념은 뭐라고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하는 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지렛대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남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자기 자본만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익이 발생했다. 이걸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어머 금리가 겁나 뛰어버리네. 그래서 차라리 내 자본만 투자한 것보다 수익률이 빠지는 현상을 뭐라고 합니다? 부의 지렛대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은 논하기 위해서는 기본 논의 전제가 무조건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는 어떻다.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든 또는 부의 지렛대 효과든 지렛대 효과는 항상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만 어떻다.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이 나올 수 있다. 뒤에 문제 중에 골 때리는 거 나와요. 어떤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는데 오히려 자기 자본만 투자한 것보다 오히려 수익률이 빠진다. 그래서 은행에 돈을 갚았다. 그러면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이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결국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해서 자기 자본은 많이 투자한 것보다 더 높은 수익률이 발생하는 현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 자, 그래서 원래 내 자본 1억, 타인 자본 1억, 은행 대출 1억 받아가지고 2억짜리 물건에 투자했는데, 어머, 이게 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오히려 부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여분의 돈 1억을 가지고 은행 빚을 갚아버렸다. 그러면 이때 어떻다? 정의 지렛대 효과. 아니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되려면 일단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갚아버리면 그때는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 자체는 없다. 성립할 여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 다시요. 정의 지렛대 효과가 됐든 부의 지렛대 효과가 됐든 간에 결국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만 지렛대 효과라는 개념이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경우 있다고요. 2억짜리 부동산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자, 내 돈 1억 은행 대출 1억. 근데 금리가 너무 높으니까 이게 투자해갖고 남는 게 없어. 그래서 여분 1억을 다시 구해가지고 은행에 1억을 갚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정의 지렛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왜? 순수하게 내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꼴이니까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발생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뒤에 이제 좀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고요. 어찌됐든 간에, 자, 이 수익률 등 관련해서 가장 통계적으로 많은 문제를 뽑아내는 거, 바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 자기 자본 수익률은 기본 축이요. 순영업소득을 중심으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죽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기본 공식 자기 자본 수익률. 자, 일단은 자기 자본 수익률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인다는 것이 전제가 되기 때문에 분모라고 하는데 지분 투자액에 들어갑니다. 총 투자액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지분 투자액이 분모값 기준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 앞에서 가유순에서 실제 통장에 남는 금액이라는 금액, 자 순영업소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이면 어떻습니까? 이자 나가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갑니다. 순영업소득에서 이자 지급분을 빼고 혹시 뭐가 이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이걸 자본이득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자본이득을 더해서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리고 이자 자본이득을 더하는 거, 이게 분자값이 되고요. 분모는 지분 투자액이 되게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 공식이에요. 최근 문제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후 현금 수지를 가지고 계산하시오. 이런 문제가 한번 나왔는데 그건 이제 잊어버리시고 가장 기본 골격.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기본 전제가 뭐라고요?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를 했을 때, 자, 이게 전제가 됐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의 문제가 터지게 된다. 그래서 공식 외우셔야 돼. 그럼 이유 없어.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 값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이것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시험에 낼 만한 이슈가 왜 있는지 아시겠죠? 왜? 아까 자, 뭐지?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너무 간단해. 총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너무 쉬워. 승수도 자, 총투자액 나누기 가능총소득, 총투자액 나누기 유효총소득, 총투자액 나누기 순영업소득. 우리가 5개를 같이 공부하니까 어려워 보일 뿐이지 개별적인 공식은 더럽게 간단해.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이건 좀 어렵다는 거야.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게 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계산 문제로 얘를 자꾸 출제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나머지 공식은 조금만 속달되면 너무 간단해. 딱 하나분의 하나 딱딱 떨어지는데 얘는 이 문제 자체에서 한 2-3개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지분 투자액분에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 계산 문제 연습을 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의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을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분 투자액을 먼저 찾아봐야 돼요. 지분 투자액이 40이라는 값이, 단위는 100만 원이니까 지분 투자액 얼마? 40이라고 하는 게 분모값이 됩니다. 순영업소득 어디 나와 있어요? 8 나와 있습니다. 8이라는 금액이 어떻다? 순영업소득. 그럼 이자 지급분을 계산해 봐야 되죠? 그럼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봐야 되는 거야. 자기 자본이 40이고 차입금이 60이다. 그러면 60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율을 연 8%, 연 8%는 뭡니까? 0.08을 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이자 지급분은요, 60 곱하기 0.08. 이게 이자 지급분. 그 다음에 자본이득을 계산해 봐야 됩니다. 자본이득은요, 이게 계산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2%라고 되어 있죠? 2%는 0.02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때 기준점이 뭐냐면, 100을, 총 투자액을 기준으로 해서 자본이득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냥 문제 공식을 아예 외워버리는 거예요. 해서 자본이득을 계산할 때는 지분 투자액 곱하기 상승률이 아니라 바로 총 투자액 곱하기 상승률이라고 하는 거. 다시 갑시다. 이렇게 갑시다.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래서 여기까지는 대충 해볼 만해. 그랬을 때 자본이득을 계산하는 방법은 총 투자액 곱하기 상승률을 곱해주는 거.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자본이득이다. 그냥 공식 외우는 거야.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자본이득이라고 하는 거. 이걸 이름하여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가장 많은 계산 문제 형태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게요, 지분 투자 수익률 또는 지분 수익률이라는 표현도 쓰게 됩니다. 근데 그건 욕심이야. 우선은 뭐라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 우리가 학기론에서 자꾸 이놈의 새끼들이 그냥 용어를 2개, 3개 막 여러 개를 쓴다고. 그렇다고 쫓아가시면 안 돼. 쫓아가시면 안 돼. 뒤져버려. 그러다 죽은 사람 많이 봤어요. 나 이제 중개사증 따다 암 걸려 죽은 사람도 봤어. 그래서 사람이 살 게 못 돼. 이게. 지금도 우리가 그냥 빨리 온천 이런 거 알아보고 즐겁게 인생을 사셔야 돼. 뭔 공부를 한다고 이렇게 개고생입니까? 근데 내가 한 가지 알려드릴 건 있어요. 이게 이 지랄 같아 보이는데 한 3번 하면요 외워져요. 참 신기해. 그리고 내가 머리가 좋았나는 불길한 얘기가 들어. 아씨, 내가 고등학교 때 집 나가지 말고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서울대를 한번 가볼걸. 못 가요. 서울대는 특수한 애들만 갑니다. 그래서 제 주변에 딱 한 명 있어요. 아는 애 중에 서울대는. 그 재수는 재수 없어요. 그냥. 서울대라고 해서 다 재수 없는 게 아니라 재수 없는 애가 서울대를 갔던 그런 케이스고요. 그러고 보니까 동문 중에 재수 없는 새끼들 더럽게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걔들은 학교를 잘못 온 것 같아요. 걔는 서울대를 가야 될 애들인데 왜 거기로 와가지고 그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한테 통화 한번 하는데 몇 놈이 걸치는 거야. 왜? 저를 직접 아는 애가 한 명 있고, 한 다리 건너서 아는 애가 있고, 또 2다리 건너서 해서, 결국은 3다리 건너서 아는 애가 저한테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2명을 중간에 거치는 거야. 그래서 저 전화하고 형, 저 안 오겠는데요. 그 9학번 누구 아시죠? 그래서, 최진기인가? 알 것 같아, 느낌상. 근데 이제 오래전에 봐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제가 통화하면서 그랬죠. 됐고,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아는 최진기라고 하는 친구의 후배가, 4년 후배가, 무슨 종금회사인가 하여튼 간에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해서 문제가 터져가지고, 요걸 이제 물어봐야 되는데,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 4다리 건너고 저한테 연락을 해온 거야. 4다리 건너서. 웃긴 새끼들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뭐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제가 또 그런 건 이제 대답을 잘하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사안인데 대답 잘해줘요. 아주 즐겁게 대답을 해주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대답을 해주니까 얘가 용기 100배에서 아주 즐겁게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잘 될 거예요. 왜? 지금 그런 질문 줬던 것들은 판례도 없고 선례도 없고 사례도 없고 등등등 이런 사안이거든요. 그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진짜로. 이게 등기 관련한 부분이었었는데, 등기법 관련한 부분인데, 그거는 그런 선례들이 없다고. 그러니까 걔들도 찾아보다 도대체 모르겠는 거야. 등기 관련 공무원한테 문의를 해도 글쎄요 라고 하는 게 그 아이들의 답이야. 그럼 내가 뭐라고 가르치는 줄 아세요? 자, 담당 직원 중에 제일 낯짝 두꺼운 애를 선발을 해라.
그래서 가서 담당 등기관한테 해달라고 당당히 요구를 해라. 등기관이 움찔하게 되면 아 빨리 해주세요. 지금 들어가야 돼요. 라고 짜증을 내라. 아니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담당 등기관도 그 사안이 특이하기 때문에 잘 몰라. 세상에 없던 일이니까. 그럼 만약에 등기관이 각하처분을 하지 않습니까? 등기 안 받아주겠다고 각하처분한다. 그러면 바로 이의신청 들어가는 거야. 이의신청을 들어가게 되면 등기관은 법원 판사한테 자기가 왜 이런 처분을 했는지 옳다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는데 왠지 찜찜해서 안 해줬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혹시 그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 법원의 판사가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면 등기관은 뒤져요. 인사국가에서 실력 없다고 소문나. 사실은 대한민국 어떤 등기관도 모를 사안이야. 아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특수한 이해관계는 이런 게 별로 문제가 안 되는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민원인이 되게 세게 나가 해주세요. 라고 하면 글쎄요 이게 좀 거시기한데 이의신청 들어갈까요? 라고 하게 되면은 등기관이 나 잘 모르는데 자신 없어서 안 해줬습니다라고 못한다고요. 그래서 납작 두건을 선발을 한다. 그리고 가서 당당하게 얘기한다. 그리고 분위기 안 좋으면 그러면 이의신청 들어가겠다. 각하처분 해봐라. 라고 이렇게 세게 나가게 되면 공무원들 내가 등기관이라도 뭐하러 총대를 맵니까? 그냥 해드릴게 이렇게 하는 거죠. 왜? 이해관계는 문제가 안 되니까. 뭔 얘기하고 있어요? 시험 볼 때도 자신감. 세게 나가요, 세게. 몇 개 딱 외운 다음에 그걸로 쇼부 치는 거예요. 자, 다시 갑시다. 자기자본 수익률,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리고 거기다가 자본이득을 더한가. 공식 계속 외우셔야 돼. 이게 바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나. 지분수익률, 지분투자 수익률 이런 용어도 쓰게 되는데 그 용어는 중요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요렇게 한번 보셨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교재 몇 페이지? 146페이지 가서 한번 문제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8년 동안 이제 총 계산 문제가 3문제가 나오는데 세 번째 문제는 너무 계산이 복잡스러워갖고 이건 풀 수가 없어요. 그건 틀리라고 내는 문제니까 1번, 2번 여러분 교재 146페이지 가서 자기 자본 수익률은 이렇게 나와 있죠. 해서 뭘 찾아야 돼? 공식을 찾아. 공식. 그냥 읽지 말고 자기 자본 수익률은 하게 되면 뭘 찾아야 돼? 지분 투자액을 먼저 찾아봐야 됩니다. 지분 투자액 얼마나 나와 있어요? 1억이라고 나와 있죠. 자기 자본 1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1억 투자, 1억이 분모값이 된다고. 그러면 순영업소득 얼마 나와 있어요? 2천만 원 바로 나와 있어요. 2천만 원 바로 나와 있어. 그 다음에 이자 지급분, 대출받은 금액이 얼마예요? 2억이죠? 데이터에서 2억 대출받고 1억 자기 자본이라고 돼 있잖아요. 2억 곱하기 이율 얼마를 주고 있어요? 6% 주고 있죠? 2억 곱하기 6% 0.06이라고요. 그럼 얼마? 1200. 2000에서 1200을 빼야 된다고. 되셨죠? 그리고 자본이득. 부동산 가격 상승률 0%야. 없어. 그럼 1억분에 얼마? 800만 원. 얼마? 8%.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라고요? 8%. 다시 공식 계속 대입하는 거야. 지금 문제를 푸는 건 본질이 뭐라고요? 공식을 외우는 과정. 자, 자기 자본 수익률은 지분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플러스 뭐가 된다? 자본이득이 되게 된다. 해서 읽지 말고 무조건 지분투자액을 먼저 찾아봐야 된다고. 그러면 분모값이 뭐가 된다고요? 1억이라는 금액. 순영업소득 찾아보니까 2천만 원 주어져 있습니다. 2천만 원. 여기서 이자 지급분을 계산하면 대출액을 찾아봐야 돼요. 2억 대출 받았습니다. 금리 6%, 0.06 하면 1,200만 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1억분에 800만 원이 나오기 때문에 얼마? 8%라고 하는 거 요렇게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투자 시 첫 번째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타인의 자본을 50% 활용하는 경우 각각 1년간의 자기 자본 수익률. 이런 문제가 제일 좋은 문제입니다. 요즘에 유형 중에 하나에서 두 개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면서도 약간 어려울 수 있는 느낌. 첫 번째 경우에서 전부 자기 자본을 활용한다. 부동산 가격 얼마예요? 10억이죠? 그럼 지분 투자액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0억이라는 금액이 되게 됩니다. 전부 자기의 자본으로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나와 있나요? 순영업소득이 얼마가 나와 있는 순영업소득이
3천만 원. 이자 지급번 제로죠? 전부 내 자본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이자 지급번은 뭐가 된다고요? 0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자본이득을 찾아봐야 돼. 자본이득. 자, 상승률이 2% 주어져 있죠? 근데 기준을 뭘 가지고 해야 된다? 10억을 가지고 2%. 이해되셨어요? 10억 2% 얼마입니까? 2천만 원인가요? 이전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10억 분의 얼마? 5천. 얼마? 5%. 이게 전부 내 자본으로 투자했을 때. 두 번째 이슈. 타인의 자본을 50% 투자했을 때. 그러면 지분 투자액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5억이 되게 되는 거죠. 5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순영업소득은 그대로 얼마? 3천인가요? 3천 그대로 주어져 있고 이자 지급분. 이제 금리 따져봐야 되죠. 대출 금액이 5억이고요. 금리가 몇 프로냐면은 4% 나와 있죠. 5억 곱하기 0.04면 얼마? 2천만 원. 그 다음에 자본 이득이 아까 얼마 있었죠? 자본 이득이 2천만 원이었죠? 15 곱하기 2%니까 15 곱하기 0.0이니까 2천만 원. 그래서 5억분의 6천. 5억분의 3천이니까 10억분의 6천. 그래서 이때 타인 자본을 50% 활용하게 되면 어떻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6%.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우리가 정의 지렛대 효과를 부르죠. 아까 내 자본만을 투자했을 때는 5%의 수익률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타인 자본 50%를 활용하게 되면 6%의 수익률이 나온다.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고요? 바로 정의 지렛대 효과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라고 하는 개념은 항상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여서 투자가 이루어졌을 때만 어떻다? 지렛대 효과를 논할 수 있다. 3번 문제는 너무 어려워서 시간 너무 많이 걸려서 의미가 없어요. 영업소득세 아까 계산하려면 순영업소득에서 감가상각액, 이자 지급분 빼가지고 과세표준 구하고 세율 곱하고 등등등 하다가 세월 다 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교재 148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8페이지 가서 보겠습니다. 자, 박스형 문제 나와 있어요. 4번 문제. 이 4번 문제도 사실 거의 틀리라고 내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풀어가는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 다단한 건 다 버리는 거야. 계산 더럽게 복잡하면 비우고 가셔야 돼. 아까 뭐 순소득, 승순 이런 거 딱딱 답하는 이렇게 단순 공식은 그건 해도 돼요. 근데 지금 이 문제처럼 이렇게 복잡스럽게 뭐라고 써 있으면 일단 읽지도 마. 눈 버리니까. 쉬운 거 가자고요. 여기서 간단해 보이는 게 기억하고 디귿이라는 게 숫자도 없고 간단하죠? 148페이지 4번 문제. 기억하고 디귿은 한국말로 되어 있잖아요. 기억 디귿 갖고 시험을 보는 거야. 기억. 타인의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를 활용하면 위험이 감소된다. 틀렸지? 타인 자본을 활용하면은 뭐가 들어가요? 금융적 위험이라는 거. 위험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앞에서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논함에 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동산 투자의 위험을 논함에 있어서 자, 사업상 위험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금융 위험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인플레이션 위험은 중요치 않았고 또 하나가 유동성 위험. 그래서 두 개, 금융 위험은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금리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위험을 뭐라고 합니다. 바로 금융 위험. 한편 부동산을 팔기 위해서 내놨다가 안 팔려서 급매로 팔게 될 때 가치의 하락 가능성, 이걸 뭐라고 그런다. 바로 유동성 위험. 그래서 기억번은 이미 앞에서 공부했던 주제와 연계가 돼 있어요. 다시 타인 자본을 끌어들이게 되면 내 자본만 가지고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정의 지렛대 효과를 노리는 건데 대신 금리가 급상승하거나 그러면 어떻다? 추가적인 위험에 노출되게 된다. 그래서 기업권 타인 자본의 이용으로 레버리지 지렛대 효과를 활용을 하게 되면 수익률도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떻다? 위험도 증대되게 된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디귿번 가볼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할 경우, 자, 부채비율을 낮춰서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될 수 있다. 이게 틀렸다고요. 어려웠던 지문이에요. 자, 가볼까요? 부의 레버리지 효과는 뭡니까?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더니만 금리가 급상승함에 따라서 차라리 내 돈만 갖고 투자하는 것보다 오히려 뭐가
바로 수익률이 낮아진 현상을 뭐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 그럼 이제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여유 자금을 은행에 꼬라박게 되면은 그래서 빚을 다 갚는다고요. 그러면 이때 어떻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된다. 그게 아니라고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려면 일단 타인 자본을 써야지 어떻다?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한다고요. 근데 돈을 다 갚아버리면 이건 레버리지 효과랑 아무런 관련이 없죠. 그래서 레버리지, 자, 지렛대 효과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자본을 끌어들였을 때 이익이 되면 그걸 뭐라고 그런다? 정의 레버리지 효과. 그 다음에 손해가 되면 그걸 뭐라고 한다? 부의 레버리지 효과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번, 자, 부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을 해서 부채비율을 낮춘다. 그러니까 돈을 갚아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정의 레버리지 효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다. 자, 결국 이제 이자 비용은 줄일 수 있지만 레버리지 효과, 정의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했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해서 기억되고 두 가지 틀렸다고. 그래서 이건 답이 이제 니은, 리을을 옳은 것으로 구성한 사례인데요. 이거 쫓아가시면 안 돼요. 기본만 가지고 가셔야 돼. 봐봐요. 기억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지문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벙쪄버리면 당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공식 외우시는 거예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요, 지분 투자액분의 순영업소득 마이너스 이자 지급분, 그리고 거기다가 자본 이득을 더한 값을 가리켜서 분자로 삼아주는 것을 소위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는 과정에서요, 우리가 이제 이자라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대출금에다가 이율을 곱하면 어떻다? 이자 지급분 계산을 내릴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자본 이득. 이거 착각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총 투자액 곱하기 어떻다? 자, 상승률. 이게 바로 자본 이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고 하는 거. 요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잠시 끊었다. 이제 마지막 주제 바로 비율 분석법 설명드리겠습니다.